앞에서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한국사, 고대사부터 중세, 현대사까지 큰 역할, 태두 어른이신 노태우 교수님, 또 김호성 총장님, 기타 여러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를 주눅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걸출한 인물을 참 많이 낸 부분이 동학하고 천도교인데, 예를 들면은 최재우, 최시영, 김계남, 전봉준, 손아중, 손병희, 김구, 이런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곳이 동학이고 천도교인데 세상에서는 별로 잘 안 알려져 있지요. 오늘 주제로 삼을 의암 손병희 선생도 민족대표 33인 중에 일원. 제가 증권은 잘 모릅니다만은 증권 용어 중에 저평가된 우량주 그런 말 있죠. 그런데 손병희 선생이야말로 저평가된 우량주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올해가 3.1혁명 100주년이니까 3.1혁명과 손병희 선생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주최 측에서 동학 쪽에 중점을 둔 것 같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주로 동학 관련 분들이고 해서 오늘은 손병희 선생과 동학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3.1혁명의 주동자, 3.1혁명과 손병희. 실제로 제가 일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손병희 선생이 아니었으면은 기미 3.1혁명이 과연 자연 발생적으로 있었겠는가. 제가 작년에 임 원장님하고 또 다른 한 분하고 손병희 평전을 쓰면서 일본을 손병희 선생이 한 4년 동안 망명하셨던 지역을 답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손병희 선생은, 그래서 제가 손병희 평전을 경세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혁명가이기도 하고 동학 지도자이기도 하고 천도교 창도자이기도 하고 경륜가이기도 하지만, 손병희 선생은 전체를 종합해 볼 때 경세가, 경륜을 갖춘, 그러니까 혁명가이면서도 천도교 창도자이고 동학 계승자이고 사회개혁주의자이고 3.1혁명 주도자이고, 이런 것을 한 몸에서 해낼 수 있었던 그런 경세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시간에는 동학과 손병희, 우리 동학운동의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주자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손병희 선생의 역할이 뭐였는가. 아까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학하면은 전봉준, 대단히 단세포적인 지식이죠. 그런 과정에서 손병희 선생의 역할을, 생애를 더듬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희 선생은 한말 중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서자 출신이다. 조선 말기에 서자라고 그러면은
참 불운한, 아무리 유능하고 출중하더라도 서출은 뜻을 펼 수 없던 시절이었지요. 서자 출신, 이런 신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참 쉽지가 않죠. 서자 출신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도 상놈의 아들로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것은 자기 극복, 자기 출신의 어려움을 극복해낸 그런 과정들이 참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을 의암 선생은 해냈더라고요. 첫째가 일찍이 동학에 입도해서 동학군 북접 통령으로 임명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 레지던트, 대통령을 최고 국가 지도자로 호칭을 하고 있는데, 통령이라는 용어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전봉준 장군하고 의형제를 맺어서 보국 안민, 광제 창생, 척외 척양, 이런 기치 아래 북접의 10만 혁명군을 이끌고 관군하고 왜군하고 맞섰다. 우리 현대사에서 이런 분은 드물죠. 둘째는 개벽, 개화, 제세구민, 인내천, 만민평등, 이런 기치를 내세우면서 창도한 동학의 3대 교조. 근데 동학 관련, 천도교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체계는 교조, 1세 교조, 2세 교조, 3세 교조 그러는데, 저는 교조라고 그러면은 최재우 선생만을 의미해야 되지 않나. 나머지 두 분들은 교주라고 불러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동학 서적 책들에는 3세 교주라고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임 교수님이 기회 되면 한번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3세 교조로서 서세동점의 격동기에 시대를 광정하고 백성을 위무하고 동학을 천도교로 계층하여 민족 종교의 발판을 만든 종교 지도자다. 천도교를 동학을 천도교로 계층한, 어찌 보면은 현대 우리 대한민국 민족 종교의 창도자, 창시자, 이런 역할을 하신 거죠. 셋째는 일제강점기에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 대표들을 결집시키고 민족 대연합을 통해 세계 만방에 대한의 자주독립을 선포한 기미 3.1 독립혁명을 주도한 독립운동의 선각자다. 앞에 두 가지 역할도 대단했지만 세 번째 역할, 우리 근현대사에서 3.1 혁명이 없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겠는가? 동학혁명이 반봉건, 반외세 투쟁의 근대적 분기점이라면 천도교 창설은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고, 우리가 종교개혁이라 그러면은 외국에 주로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내부에 남아있는 사대주의적인 발상들, 물론 외국 것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더불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종교개혁, 이런 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고 3.1 혁명은 반제, 반일,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주의를 연 현대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미 3.1 혁명은 단순히 항일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민주공화, 남녀평등, 신분해방, 이런 다목적적인 근대사에 놓칠 수 없는 그런 혁명이었죠.
그 중심에 의암 선생이 존재했다. 우리 근현대사의 빛나는 성좌 중에 이 세 가지의 역사적 과제에 참여하거나 주도한 인물은 의암 선생이 유일하다. 더불어서 그는 이미 100여 년 전에 교육, 문화, 도전론, 그래서 삼전론, 그리고 정치, 외교의 언전론, 경제, 산업의 재전론, 이 삼전론을 정립한 절세의 경륜가다. 100수년 전에 언전, 언론의 중요성, 산업, 재전, 도덕 이런 것을, 그러니까 흔히 중국의 손문의 삼민주의라든가 이런 것은 교과서에서도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우리 지도자의, 우리 민족의 지도자의 삼전론 같은 것은 거의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교육이 얼마만큼 황폐했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의협심이 강하고 총명한 청년 손병희에게 한말의 시국은 그야말로 암담한 헬조선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대의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랬죠. 헬, 지옥, 조선, 대한민국인데 조선시대. 하잘것없는 중인 가게에서 서자 출신으로는 어디에서도 활로를 찾기 어려웠다. 그 무렵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정하여 일대 개혁정책을 폈다. 무엇보다 국가재정을 좀먹고 당쟁의 소굴이 되고 있던 서원을 47개만 남겨놓고 모두 철폐시켰다. 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원납전을 발행하여 민생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때 돈이 안 거치니까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4개 대문에다가 파수병을 세워놓고 참새가 째가고 우냐 찌가고 우냐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찌가고 운다. 그러니까 이 자식아 해 째가고 울지 찌가고 울어. 반대로 째가고 울다. 그래서 찌개도 죽고 째개도 죽는다라는 속어가 생기게 그때 이때 생긴 얘기입니다. 이때 그 원납전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용어가 생길 정도로 부패가 심했던 것이죠. 천주교도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외국 선교사를 죽임으로써 병인 양료를 불러온 데 이어 국제정세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쇄국 정책에 고집해서 신미양료를 불러왔던 그런 시절입니다. 정부는 1864년 3월 동학교주 최재우를 혹세무민 사도난정, 그때 당시 혹세무민 사도난정은 요즘 좌파, 주사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1864년이 고종이 등극한 지 1년째 되는 해인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창도가 됐죠.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나타날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최재우 선생 같은 분이 선각자들이 개혁 정치를 펴고 이런 것만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일본 메이지 유신 못지않는 우리 한국의 조선의 능력으로 봐서 국민들의 능력으로 봐서 그랬을 수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사도난정이라고 몰아가지고 목을 졸라 죽였지요. 최재우는 그 이름부터가 어리석은 백성을 구제한다. 제우 뜻이 담겼죠. 동학포교 4년 만에 신도가 한 3천여 명에 이르는 동안 점차 세력이 확대해 가면서 불안을 느낀 정부가 체포해서 죽여버립니다. 손병희의 이복형 아들 손천민이 26살 때인 82년 겨울에
동학에 입도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손병희도 어려서부터 최재우와 동학 관련 소문 이런 내용을 듣고 자랐을 것 같습니다. 손병희보다 15살 연상인 백범 김구가 부패한 과거에 낙방하고 방황하고 있을 즈음 남쪽에서 이인이 나타나 풍운조화를 부린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한말 최재우의 동학창도는 민중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다. 시대가 인물을 낳고 인물이 시대를 이끈다는 말 그대로였다. 정치적으로나 정신사적으로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을 때 홀연히 최재우가 나타났다. 손병희는 7년 연상인 조카 손천민과 동학접주 서택순의 안내로 82년 10월 5일 날 동학에 입도했다. 21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자 출신이 만민평등, 광제창성, 창생 이런 흐름에 참여한 거죠. 1882년 10월 5일 날 손병희는 동학에 입도했는데 손천민, 최종묵, 최동석, 김상일 이런 사람하고 서순택의 집에 모인 가운데서 입도식을 갖고 이후 손병희 선생은 일생 동안 자신이 동학에 입도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았고 진정한 동학도의 길을 걸었다. 천도교를 창시할 때도 천도교의 뿌리는 두었던 것이죠. 손병희는 동학 입도와 함께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무엇보다 동학의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평등 사상이 마음에 들었다. 양반이 아닌 평민, 그것도 서자 출신이라는 멍해를 벗어버리는 동학의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은 손병희나 김구에게 구원의 손길이었다. 그랬겠죠. 손병희는 그동안 어울렸던 마을의 무례배들과 교제를 끊고 술과 도박을 멀리하면서 열심히 동학 주문을 외우고 교리를 공부했다. 그러니까 동학에 입도하기 전까지는 손병희는 마을의 건달, 술꾼, 노름꾼, 제가 아는 어느 영화 제작사한테다 제작을 하는 분한테다가 영화 감독한테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내년이 김희독립 3.1혁명 100주년이고 손병희라는 분이 대단히 드라마틱한 그런 인물이더라.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건달이고 술꾼이고 노름꾼이고 일본의 망명 시절에는 이토 히로부미하고 술래기를 하고 10만 북적군을 이끌고 일본군하고 싸우고 전봉준하고 의형제를 맺고 그런 분이 손병희 선생이더라 했더니 대단히 호기심을 갖더니 영화 제작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손병희 선생은 방금 제가 적시한 그런 것 말고도 대단히 드라마틱한 그런 분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영화나 연극 이런 것에 관심이 관련이 되신 분이 계시면은 한번 무대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 주문은 다 아시죠? 하늘님을 모시면 조화의 경지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만물의 이치를 알 수가 있다. 동학의 열석자 주문과 거기 담긴 뜻은 손병희 선생은 이런 뜻을 젊었을 때부터 사귀면서 마음과 몸을 수련했다. 수련을 할수록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데 됐다.
수도 생활을 하면서 매일 주문을 3만 번씩 암송하고 집신 2켤레씩을 삶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제가 우리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평전을 썼는데 성공한 분들은 모든 일에 매사에 참 성실한 분들이더라고요. 그 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분들이, 지도자들이 그 큰 역할만 조명이 되다 보니까 작은 사생활이라든가 작은 모습들은 놓쳐버리기가 쉽는데, 제가 쓴 그런 그 지도자들에 보면, 성공한 지도자들을 보면은 대단히 성실해. 작은 일에도 결코 놓치지 않고. 그런데 손병희 선생도 3만 번씩 암송하고 집신 2켤레씩을 삶는 그런 것을 거의 일과로 빠지지 않았다. 한 달에 6번 5일 만에 열리는 청주 장터에 나가서 삼은 신을 내다 팔았다. 자활정신과 시중의 민심을 알기 위해서였다. 집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했으니까 꼭 돈 벌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죠. 아무리 서자 출신이긴 하지만 먹고 살만 했는데 장터에 나가서 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활, 자생, 자급 이런 것을 하기 위해 했고, 또 시중의 여론, 민심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몰락한 양반의 서출 출신이라는 데서 동병상린의 정서적 동질성을 느끼어서 있는지 동학과 최재우 그리고 이세 교주 최시영을 더욱 흠모하기에 이르렀다. 최재우 선생이나 최시영 선생 이런 분들도 대부분 다 서출이거나 불우한 출신들이었죠. 손병희는 동학에 관해 어느 정도 학습과 수련이 지나면서 최재우가 처형된 후에 교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해월 최시영 선사를 뵙고자 했다. 1880년 당시 해월은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에서 처음으로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 이것을 간행했죠. 그러니까 최시영 선생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동경대전이라든가 이런 동학의 경전은 나오지 못했을 텐데, 좋은 후계자를 둬가지고 이런 게 나오게 됐고, 이를 더 간행하기 위해서 충남 천안군 목천에 최시영 선생이 머물고 있었다. 손병희는 동학에 입도한 지 2년이 되는 1884년 10월 5일 날 목천에서 해월 선생을 만났다. 최시영은 1827년 경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한때 종이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34살 때에 동학에 들어가 열심히 포교하고 최재우 선생을 보필해서 그가 순도하기 8개월 전에 이세 교주로 임명했다. 그러니까 수은 선생이 순도하기 8개월 전에 교통을 이세 교주에게 넘겼지요. 해월은 정부의 단합으로 태백산 등지로 피해 다니면서 포교에 힘쓰는 한편 용담유사와 동경대전 등 경전을 간행하고 교의를 체계화하면서 교단 조직을 강화하여 동학의 완성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재우 선생이 창도했다 그러면은 최시영 선생이 동학을 완성하고 교세를 훨씬 넓혔던 것이죠. 해월은 정부의 단합으로 태백산 등지로 피해 다니면서 포교에 힘쓰는 한편 용담유사와 동경대전 등 경전을 간행하고 교의를 체계화하면서 교단 조직을 강화하여 동학의 완성에 노력하고 있었다. 해월은 손병희를 처음 만나 금방 그의 인물됨을 알아봤다.
비범함을 보고 기뻐하면서 내 도에 드는 사람이 많으나 도를 알고 도를 통할 만한 사람이 적은 것을 한탄했는데 그대는 열심히 공부하여 대도의 일꾼이 되기를 스스로 결심하여라. 그러니까 최시영 선생 정도 되니까 의암 선생을 처음 만날 때부터 그 인품, 인물, 능력, 성실성 이런 것을 알아본 거죠. 이에 손병희는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지어 자신의 마음을 표시했다. 그 손병희 선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달 패고 노름하고 술꾼이고 젊은 시절에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언제적부터 동학에 입도한 후부터는 공부를 해가지고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읊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천지 1월이 가슴 가운데 들어오니 천지가 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큰 것이다. 사나이의 말과 행동이 하늘과 땅을 움직일 것이니 천지 조화도 나의 뜻이로다. 대단히 수준이 높지요. 해월은 날이 갈수록 손병희가 사람됨이나 행동이 뛰어남을 보고 그를 각별히 아꼈다. 곁에 두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수행하도록 기도했다. 어느 날 해월이 손병희에게 부엌에 가서 커다란 솥을 화덕에 걸게 했다. 해월은 사소한 이유를 들어 7차례나 다시 걸도록 지시하고 그때마다 불평 한마디 없는 손병희의 성실함을 지켜봤다. 시험을 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솥을 걸어라 하면 한두 번 걸다가 잘 했는데도 또 새로 걸어라 그러면은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금방 뒤져나가겠죠. 아마 저보고 해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묵묵히 7번이나 해월은 1883년 10월 충남 공주 가섭사에서 19일 동안 기도와 공부를 끝낸 다음 친필 강서를 발표하고 이어서 강서로서 유김제도를 마련했다. 유김제도는 대도소와 각포 도소에 두었다. 유김소라는 것은 일종의 직제 그런 겁니다. 손병희가 입도해서 해월의 막하에서 수련과 포교 활동을 벌일 때는 이모군란 조정에서 갑신정변 등으로 정부가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이 다소 느슨했을 때입니다. 교조까지 잡아 죽였던 정부가 조정이 이모군란이라든가 갑신정변 자기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 때문에 다소 탄압이 느슨해졌던 거지요. 1880년 12월 정부 조직이 개편돼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구로 통리기무아문 이런 기구가 설치가 되고 이에 최시영이 동경대전을 간행했다. 1881년 4월 신사유람단이 일본에 파견되고 6월에는 최시영이 동학경전을 한글의 가사체로 대중들이 읽기 쉽도록 하는 용담유사를 편찬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리더십, 그 까다로운 성경 문구 이런 것을 가사체로 만들어서 일반 여성들이나 아동들이 쉽게 읽고 동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손병희가 동학에 입교한 지 7년이 지난 1889년 어느 날의 일이다. 청주 감령에서 포졸 3사람이 손천민을 체포하고자 그의 집을 수색했다. 포졸들은 손천민이 집에 없으니까 부인을 연행하려고 했다. 때마침 이를 지켜본 손병희가 함부로 여인을 잡아가느냐고 포졸들에게 호통을 쳤다. 야단쳤다. 그리고 자신도 동학도인이 대신 나를 체포해 가라. 손병희는 포졸들이 포박하려 들자 도망하지 않을 테니 그냥 갈 것을 요구하고 관청으로 가는 길에 주막에 이르러 포졸들에게 술을 권하고 자신도 거나하게 취했다. 앞서 그 건달 때 술을 잘 마셨지요.
추기가 오르자 더 이상 걷기 어렵다면서 포졸들에게 업고 갈 것을 제의. 이게 쉽겠습니까? 검찰이 또는 중앙정보부 요원이, 저도 몇 번 붙잡혀 가봤었습니다마는 붙잡으러 왔는데, 나 지금 피곤하니까 나 업고 가라. 그런 결기. 포졸 셋이 거구의 손병이를 얻고 끙끙거리면서 청주 관청에 이르렀다. 이때 청주 영장이 큰 감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다. 포졸들이 전후 사정을 보고하자 영장이 왜 자수했느냐고 물었다. 손병이는 큰 목소리로 동학을 믿는 사람을 무슨 죄로 관가에서 체포하느냐. 오히려 호통을 친 거지요. 영장이 다시 최시영의 거처를 대라고 문초하자 너네 스승이 어디 있느냐 묻자 마침 율곡 이가 청주 군수 제임시에 심었다는 소나무와 선정비를 가리키면서 율곡 선생은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을 주장하고 임진강가에는 화석정까지 지어놓았지만 당시 우매한 사람들이 선생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 머지않아 동학의 진리를 아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이 마침 그 자리에 그 율곡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 않았습니까? 곧 일제가 외놈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10만 양병을 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을 하면서 머지않아 동학의 원리를 알게 될 날이 있을 거다. 이런 것 보면 대단히 그 예언자적인, 종교 창시자들이 대부분 그렇지요. 예언자적인. 그런데 그 손병희 선생도 그런 뜻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화가 오른 영장이 동학은 역적의 도가 아니냐. 빨리 최시영의 거처를 대라. 다그치니까 손병희가 조카를 대신해서 내가 붙들려 왔는데 스승의 거처를 댈 것 같으냐. 이런 태도를 보이자 영장은 더 이상 문초해봐야 얻은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잡으라는 놈은 안 잡고 엉뚱한 놈만 붙들어 왔다고 화를 내면서 졸개들을 다그쳤죠. 그러니까 곧 죽을 때 죽더라도 이렇게 그 호기를 부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 제시한다고 졸래졸래 쫓아 따라가서 부른 대로 진술하고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일제가 우리를 우습게 알고 검찰의 적폐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런 거죠. 1892년 7월 동학의 리더급이었던 서인주, 서병학이 상주 공성면 왕실에 머물던 최시영을 찾아가 교조신원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최시영은 선사의 해원이 무엇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일이 순조롭게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그 스승이나 나중에 그 의암 선생도 천도교 안에서 그 중국에서부터 무기를 사들여 가지고 걸기합시다.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때가 1915년경이죠. 우리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종교들하고 동시에 해야 된다. 그리고 역량을 키우기 시작을 한 그런 것을 스승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해월도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추수기를 앞두고 일을 벌이는 것은 농사를 망치는 것이 되므로 가을에 가서 기회를 보자는 뜻에서 시기가 아니라고 했던 것 같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학혁명 시기에 1894년 동학혁명 때에 전봉준 장군하고 김계남 장군이 약간 김계남 장군은 바로 직진해서 서울로 점령하자. 전봉준 장군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었는데 이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죠.
해월은 10월 중순께 지도자급을 불러서 교조 신원 운동을 협의했다. 1차는 공주에서 충청 감사를 상대로 하고 2차는 삼내에서 전라감사를 상대로 하기로 했다. 우선 청주 솔매 선천민 접주집에 도소를 설치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당시 도차주 강시원과 손병희, 김연국, 손천민, 임규호, 서인주, 서병학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동학혁명의 핵심 요인들이고 나중에 그 3.1혁명에도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죠. 최시영은 교조 신원 입의문을 지어서 접포를 통해 각지의 도인들에게 보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조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신원을 해달라. 우리 스승의 조난이 이제 30년에 이른지라 그 문도된 자들은 마땅히 성력을 다함으로써 빨리 신설할 방법을 도모할 것이오늘 다만 구경만 하고 두려워만 하면 서로 거짓말만 하여 오로지 스승을 높이고 도를 모시는 의에 어두워 망령되게 조화가 장차 이를 것만 믿으니 진실로 슬픈 일이다. 그러니까 신원한다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에 나서자. 그런 뜻이죠. 교조 신원 운동은 동학이 종교에서 사회변혁 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 이제까지는 동학이 학문적인 그런 수준이었는데 교조 신원 운동을 통해서 사회변혁 운동으로 한 단계 승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밀실에서 국가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는데 동학의 교조 신원 운동을 통해서 광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교인들이 광장을 통해서 정부에 대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민중운동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기원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조 신원 운동은 동학이 종교에서 사회변혁 운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손병희는 삼내 집회의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교조의 신원을 통해 동학의 합법성을 쟁취하고 그때만 해도 사문난적으로 몰아붙였을 때니까 합법성을 쟁취하고 만인평등 시천주의 세상을 만들고자 해서였다. 수천 명 또는 1만 명이 모였다는 삼내 집회는 동학 최초의 대규모 군중 집회였다. 우리 조선 역사 4,000년 역사에 민중들이 1만 명 정도가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삼내 집회는 손천민을 상소 대표자로 삼아 충청도 관찰사 조병식과 전라도 관찰사 이경직에게 두 가지를 청원했다. 하나는 유교는 공자의 유학이 아닌 종교로 인정하고 탄압이 심하던 천주교, 야소교, 예수교도 인정하면서 동학만 배격 탄압하는 이유가 뭐냐. 둘째는 서리와 군졸들이 서리는 그 세무사 세금 걷는 그런 직원들이죠. 군졸들이 선량한 교도들을 탄압, 살상하는 비인도성을 규탄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그 경찰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동학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은 쫓아가가지고 소도 뺏어가고 닭도 뺏어가고 그랬던 때죠. 삼내 집회는 정부가 교조 신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선비 유생들이 이단으로 몰아치는 상소가 잇따랐지만 동학 자체로서는 큰 성과를 거둔 행사였다. 그러니까 교조 신원 운동이 일어나니까 선비라든가 유생들 이런 자들이 사이비 이단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 자체로서는 한 10,00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큰 성과가 이루었다는 뜻이죠. 동학 내부에서는 낡은 봉건 체제를 타파하고 후천 개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중을 동원해서라도 창도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는 급진파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먼저 교조 신원을 관찰하고
합법적인 신앙생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는 비폭력 온건파로 갈렸다. 어느 집단이든 그런 양태는 있지요. 강경파와 온건파. 전자인 서인주 서병학은 급진파고, 후자는 최시영을 비롯해서 김영국, 손천민 이런 분인데, 손병희는 교단의 지도부를 형성하는 최시영의 지침에 따라 우선 교단의 전통을 보존하면서 힘을 기를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은 그 후자 쪽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먼저 교조 신원 운동을 관찰하자.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동학지도부는 1883년 3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적인 집회를 통해 교조 신원을 직접 정부에 건의하는 복합상소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1883년 8월, 3월 광화문에서 복합상소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대단히 그 혁명적인 발상. 그때는 어명 한마디면은 사형이 가능할 때인데 이런 얘기를 주도를 합니다. 정부가 이 무렵 왕세자 탄신일을 맞아 별시를 치르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선비들이 많이 몰려왔지요. 그래서 동학 지도자들은 선비가 과거 보러 가는 것처럼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손병희 선생도 그랬죠. 상경한 동학교도 수천 명은 서울 한성 인근에 머물고 지도부 50명만 3월 28일 날 오전부터 광화문 차가운 길바닥에 엎드려서 상소문을 임금에게 올렸다. 최시영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했다. 서울의 3월 하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추운 계절이다. 손병희와 박광호, 손천민, 박인호 선생은 제4대 교조가 된 분이죠. 상소는 지극히 온건한 내용이고 방법도 관행처럼 돼 있는 복합상소인데도 조정은 여전히 이단시하고 배척했다. 3일째 되던 날 오후에 왕실의 관리가 나타나 고종의 전교를 전했다.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 그 업에 임하라. 그러면은 소원에 따라 처리하겠다. 임기응변으로 일단은 내려보냈죠. 교도들이 이를 믿고 해산하자 조정은 약속과는 달리 동학을 더욱 거세게 탄압했다. 상경했던 교도들은 귀가할 수가 없었다. 관원들이 체포하려고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한테 농락을 당했던 거죠.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었던 손병희도 정부의 이 같은 처사에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 최시영도 분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시 새로운 집회가 준비됐다. 1893년 4월 25일 충청북도 옥천 창성면 기포리에 있는 김영국의 집에서 순도 기념 제례를 지내면서 거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그 앞장에 1883년이 아니라 93년 아닌가요? 93년입니다. 예. 1893년 4월 25일. 83년이라고 됐습니까? 오자가 됐습니다. 최시영을 비롯하여 손병희, 김영국, 이관영, 권재조, 권병덕, 임정훈, 이원필, 조계벽, 재벽 이런 분들이 모였다. 주로 이제 청주나 보은이나 옥천 지역 간부들이죠. 이 자리에서는 동학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척외 양창의 외놈과 양놈을 물리치는 것이 정의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강의 때 척외 척양이냐 척양 척외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기록에 보면은 척외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놈과 양놈을 물리치는 것이 정의다.
이런 명제가 채택됐고 보훈에 8도의 도인이 모여서 서울에서 이루지 못한 교조 신원운동을 다시 하기로 이때 결의가 되었고 통유문을 통해서 각지 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통유문은 서울의 교조 신원이 정부의 속임수로 무위에 그치고 상경했던 도인들은 귀가하지도 못한 데다 관원들의 토색질이 더욱 심해진 상태에서 1893년 3월 중순 동학교도 2만여 명이 보훈에 집결했다. 그 시절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문에 광고, 라디오 방송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며칠 만에 보훈 산골에 2만 명 동학교도가 모였다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보훈에서 대규모적인 동학교인들의 집회에 놀란 정부는 보훈 군수를 현지에 보내 교인들을 타일러 해산토록 종용했으나 오히려 교조 신원과 척외척양 보고관민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거센 항의를 받고 물러났다. 정부는 병력을 동원해서 강제 해산하는 것과 청국에 병력을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어윤중을 선무사로 보내서 동학 지도부와 타협했다. 동원할 병력이 모자랐고 청국의 파병 요청이 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이제나 그 위정자라는 자들은 제 힘으로 동포 백성들을 타협할 생각을 뜻을 받들려고는 하지 않고 외국 군대 불러들여다가 동족을 치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던 것이죠. 타협의 결과 농사철이어서 교인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탕과놀이의 대표급으로 동학 측에서 지목한 감사 조병식과 영장 윤영기 등이 처벌됐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사철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조병식 이런 악종 관리들 이런 자들을 처벌을 했다. 보훈 집회는 당초의 목적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동학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상할 만큼 종교적인 결집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이르렀다. 이런 성과는 곧 동학 농민혁명의 마그나 지하에서 꿈틀대는 마그나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세가 확대되면 시국관이나 이해관계로 분파 현상이 나타난다. 동학도 다르지 않았다. 동학 농민혁명 발발 과정에서 동학교단은 남적과 북적 사이에 시국관을 달렸다. 아까 임 교수님께서 그때는 그 남적, 북적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았는데 편의상 그 지역을 대표해서 남적과 북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지영은 동학사에서 남북접설은 수은 선생 당시에 우연히 생겨난 말이며 수은 선생이 사는 곳에서 보면 해월 선생이 사는 곳이 북쪽에 있어서 북접이라 이름 지어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한 적이 있는데 이에 반해서 동학연구가 표영삼 선생은 결론부터 말하면 동학 초기에는 남북접설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동학혁명 때에도 문호를 달리하는 남북접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펴서 실제로는 후자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북접 교단은 농민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종교적 차원에서 농민 봉기를 묶어두려고 했다. 그것은 그전의 1년의 집회 기간에도 꾸준히 지켜온 입장이었다. 그나마 대중집회를 개최해도 교단 내 강경파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도였고 대외적 명분도 교조 신원에만 국한하여 동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데만 노력했다. 그러니까 북접 쪽은 비교적 온건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점은 동학이라는 종교운동의 특성에서 기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동시에 북접 교단 지도부가 대체로 최하 빈농층보다는 부농과 중농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남적, 호남 쪽 동학은 수탈에 먹잇감을 노리는 관리들의 수탈에 악덕 지주들에게 수탈당해서 과격해지고 북접, 충청도, 경기도 이쪽은 비교적 중농층
고위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온건한 편이었다. 이런 그런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접이 중심이 된 동학혁명은 봉기 10여일 만에 1만여 명이 동원되고 4월 말 고부 백산에 집결하여 전봉준을 동도대장으로 추대하면서 4대 강령, 첫째,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손상하지 말 것. 둘째,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 셋째, 일본 오랑캐를 내쫓아 성도를 밝힐 것. 넷째, 군사를 거느리고 입경하여 권귀를 모두 죽일 것. 어마어마했죠. 그야말로 반란.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군사를 거느리고 입경하여 권귀를 모두 죽일 것. 이런 과정에서 김계남 장군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동학혁명군은 날로 세를 더하여 5월 10일 황토현에서 광군을 패퇴시키고 기세를 몰아 정읍으로 진격하여 관할을 점령한 데 이어 5월 31일에는 호남의 요지 진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동학군이 호남의 요지 전주성을 점령한 것은 참 혁명적인 일이었죠. 동학혁명군의 호남 일대를 휩쓸고 있을 때 국접교단은 지원은커녕 관군과 합세하여 동학군을 토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역사 현상은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무렵 최시영은 고절문을 지어서 각포에 돌렸다. 북접이 중심이 된 동학교단은 남접 중심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최시영은 각포 두령들을 9월 18일 보은의 청산으로 모이라는 동원령을 내렸다. 그리고 초유문을 발령했다. 최시영은 이 자리에서 하늘의 뜻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면서 북접이 남접의 전봉준과 합세하여 무력 항쟁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입장이. 이로써 동학혁명은 남북접이 함께 봉기하는 계기가 됐다. 혁명 참여를 결정한 최시영은 신속하게 진영을 갖추도록 했다. 전경주의 포를 선봉, 정규서를 후군, 이종훈 포를 좌익. 이런 때 좌익하면 요즘 말하는 그런 좌익하고는 뜻이 다른 거죠. 이용구 포를 우익, 손병희를 종군 통령으로 임명해서 각 포를 지휘하도록 했다. 손병희는 북적군 총사령관이 된 거다. 때를 기다리던 북접 소속 동학도들은 9월 18일을 기해 각포 두령들의 지휘 아래 청산으로 모였다. 9월 18일에 신사, 교도 참살의 보호를 듣고 각포 두령을 소집하여 청산에 모이게 하니 이때 장석에 모인 자 수만인이었다. 이때까지 북접 각포에서는 아직 신사의 명교를 기다리고 동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때의 손병희, 손천민 등이 장석에 거의하기를 청한데 신사 가로되 인심이 곧 천심이라. 이때 신사는 그 이대 교주 최시영을 말한 겁니다. 인심이 곧 천심이라. 차는 곧 천운 소친이 군 등이 도중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하고 사원을 신하여, 사원은 그 스승의 원을 풀도록 오도의 대원을 실현해라. 그러면서 손병희에게 통령기를 주어서 일제히 전선에 서게 만들었다. 손병희는 북접 소속의 통령이 되어 10만 명에 이른 동학농민군을 지휘하는 위치가 됐다. 손병희가 북접의 중군 통령으로 임명되어 직립 동학혁명의 최전선에 참여한 것은 그의 생애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동학에 입도하여 수행과 포교를 시작한 지
그리고 교조신원운동의 중견간부로서 이에 비록 훈련받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지만 보고간민 척외척양의 기치를 든 혁명군의 리더가 됐다. 중국 청나라 시대의 홍수전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가 혁명가로 변신한 세계사 역사를 보면 그런 분들이 들어있죠. 그 대표적인 게 동양에서는 홍수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북접의 동학교도에게 총진군의 나팔소리가 울리자 때를 기다리던 동학농민군이 도처에서 속속 모여들었다. 최시영의 명령과 함께 손병희, 손천민, 이종은 지휘 아래 북접 동학농민군은 관할을 습격하고 무기를 빼앗아 경기도 일원을 위협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북접 산하의 동학농민군은 경기도 지방 대부분을 석권하고 충청도 보은으로 직결했다. 여기서 보은 수비대를 격파하고 부대를 둘로 나눠서 일대는 영동 옥천으로부터 논산으로 직행하여 전봉준의 농민군과 만나고 다른 일대는 회덕에 이르러 광군과 싸워 이들을 물리치고 논산에 도착하여 전봉준의 부대와 합세했다. 논산에 동학농민군의 대본령이 설치되고 이곳에 전봉준과 손병희가 만났다. 이때 논산의 대본령에는 호남의 전봉준과 호서의 손병희가 서로 만나 형제의 의를 맺고 생사를 맹세하니 전봉준은 형이 되고 손병희는 그 아우가 됐다. 손병희는 남접의 대표이고 명실상부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인 전봉준과 손을 맞잡았다. 양측의 협력으로 광군과 일본군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에서 뜻을 함께 모은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었다. 그야말로 세상의 의를 이루자는 의형제였다. 호남의 전병준과 호서의 손병희 양대장이 서로 만나 손을 잡으니 일면에 옛같이 간담이 상주하고 지기가 부합되는지라 드디어 형제의 의를 맺어 생사고락을 함께 맹세하니 전봉준은 형이고 손병희는 아우가 됐다. 이날부터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장막에서 잠을 자고 기타 모든 일에 동일한 보조를 취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동학군은 북접의 참여로 그야말로 100만 원군을 얻은 셈이 됐다. 당시 전봉준이 지휘하는 남접 측의 동학군은 광군을 물론 세계 최강을 뽐내던 일본군을 상대로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조선에 파견한 일본군은 비록 상계 연대의 8천여 명 병력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런 8천여 명의 상계 연대가 잘 훈련되어 있었죠. 그랬는데 이런 자들이 우리 동학군을 한 25만에서 3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들은 잘 훈련되고 신식 무기로 무장한 데다가 조선 정부군과 지방의 영병 관리, 영병 또는 일본 대륙 낭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학군을 무자비하게 살상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죠. 한 8천 명 정도가 어떻게 해서 30만 명을 학살했는가. 제가 일본에를 가끔 가면은 일본 도쿄에 있는 헌책방을 자주 들렸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헌책방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뒷골목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그 도쿄 한 복판에 10층, 15층짜리 신식 건물에 책방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1800년대 그러니까 동학혁명 그 전후에서 그 이전에 발간된 총천연색 자료들, 조선의 미신, 조선의 귀신, 조선의 나비, 조선의 개천, 조선의 뒷골목 이런 것을 그 시절에 300페이지, 400짜리 천연색으로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를 거저먹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또 도발을 하고 있는데 1800년대에 이미 조선의 하천이라든가 조선의 민물고기라든가 조선의 무당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조사해 놨어요. 그리고는 그 대륙 낭인이라고 나중에는 이제 중국까지 파견돼서 중국을 먹으려고 덤볐었는데 대륙 낭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 토착 외구 이자들 또 활동을 시작하고 있죠. 토착 외구식으로 심어 놓은 거예요, 첩자들을. 그래가지고 관군, 일본군을 어느 새길로 가면은 어디 마을이 있다. 거기에 조선 동학군이 또는 의병이 얼마가 있다. 이런 걸 전부 다 알려주는 겁니다, 첩자들이. 이래서 8,000명 상계 연대 병력이 25만에서 30만 명의 우리 농민군, 동학군을 학살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스나이더 소총이라든가 무라타 소총을 이런 무장된 신식 무기가 있었기는 하지만 그런 첩자들의 정보, 그런 사전 답사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1874년 일본의 대만 침략 때도 사용되었던 그 무라타 소총이라든가 스나이더 소총 이런 신식 무기하고 동학혁명군이 가지고 있었던 양측의 병력은 아니고 화력을 비교하면은 보통 250대 1 수준. 우리는 기껏해야 화성총이나 죽창, 쇠갈쿠리 이런 것으로 원시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자들은 무라타 소총, 스나이더 소총. 스나이더 소총은 영국에서 개발한 거고 무라타 소총은 일본 사람들이 자체 무라타라는 자가 서양식 기술을 배우다가 만든 소총이. 동학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점차 패퇴의 길로 빠져들었다. 북점 역시 남적과 같이 많은 희생자를 냈다.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동학농민군의 주력 부대는 논산에서 전봉준과 합시한 이래 남접 동학농민군과 행동을 같이 했다. 공주 공방전에서 패전 후에도 전봉준의 부대와 고락을 같이 하며 후퇴하다가 순창에서 비로소 공동행동을 포기하고 충청도를 향하여 북상하게 됐다. 이후 진안, 장수, 무주 등지를 우회하면서 충청도와 영동에 도착했으나 일본군과 강군의 추적이 심해서 이곳에서도 지탱하지 못하고 청주, 화양동을 거쳐 충주에 이르자 또다시 관군의 공격을 받아 12월 24일을 기하여 잔여 부대를 해산하고 교주, 해월, 이하, 손병희, 손천민, 김영국 등의 동학지도부는 각자 개별 행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패배하고 후퇴한 걸로 되어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은 이런 때 괴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내일을 기약하면서 각자 피신해라 이렇게 응신한 거죠. 손병희가 지휘하는 동학군은 여러 차례 전봉준이 이끈 부대와 합동으로 전투하여 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했다. 11월 25일 원평 전투에서 패하고 태인으로 퇴가가해서 머물다가 추격하는 관군에 패했다. 동학군 2만 군사가 500명으로 줄어들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은 우금치 전투와 관련 손병희가 이끌었던 동학군의 동향에 대해 일도할 때부터의 동반이었던 이종훈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편으로는 관리의 문부를 검열하며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도를 중심으로 1년여 동안 전국 13도 중 12개 도에서 봉기했던, 그러니까 조선 8도였는데 조선 12개 도에서 동학이 봉기한 거죠. 동학농민혁명은 현대식 병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활약 앞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좌절됐다. 전봉준 등 주도 세력이 붙잡히고 손병희 등 북접군 지도부는 후위를 기약하면서 전선을 떠나야 했다. 동학혁명은 비록 외세의 개입으로 좌절되고 말았으나 그 역사적, 사회적 의의는 적지가 않았다. 동북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몇 가지만 요약을 하면 단 것 같습니다. 첫째는 착취와 노역의 대상이었던 민중들의 권리의식이 제고됐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까지는 피압박, 백성, 수탈의 대상이었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권리의식을 갖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반봉건, 반외세의 자주사상이 제기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명나라를 신주처럼 청나라나 명나라를 그렇게 모시고 또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어느새 일제를 엿보고 그러던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을 계기로 해서 반봉건뿐만 아니라 반외세의 자주사상 이런 것을 갖추게 됐다. 세 번째는 양반 중심의 구체제, 구질서가 조선 500년 역사는 반상제도였지 않았습니까? 양반과 상놈으로 나누어서 그랬는데 동학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 반상체제가 끝나게 된 겁니다. 이런 역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병희 선생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도 결국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피신하다가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으로 망명하냐? 적군인데 거기에 손병희만한 대담성 그리고는 일본의 도쿄에서 그 쌍두마차를 타고 도쿄 거리를 유유히 배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토 히로부미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을 때 일본에서는 우리는 그런 그 자리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이토를 그 근대화의 아버지 영웅, 일본 메이지 헌법을 만든 창시자, 그리고 조선을 집어먹은 은인, 이런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이제 넘보기 시작하고 있을 때 소식을 들으니까 웬 조선 사람이 쌍두마차를 타고 도쿄 거리를 횡행한다. 누군가 알아봐라. 그리고 관저에다가 초청을 했어요. 손병희 선생은 그걸 노린 거지요. 두 사람이 대작을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관저에서.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약골이에요. 대단히 외교에도 능하고 재주도 많고 능력도 있고 일본에서 최초로 유럽과 영국과 미국을 순방하고 몇 달 동안 그리고 세계 문명에서도 아주 앞질렀던 인물이고 그래서 메이지 헌법을 그자가 만들다시피 한 겁니다. 대작을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머지 술은 개한테다가 먹이라고 하고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토 히로부미는 상대가 의암 선생인 걸 몰랐던 겁니다.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전봉준하고 의형제 맺고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일본에 망명해 있다가 근대 일본의 문명, 문화, 앞서 말씀드렸던 삼전론 이런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교양, 능력 그리고 귀국을 할 때 4년 만에 그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동학도였던 일부 무리들이 동학을 빙자해가지고 친일에 앞장서고 러일전쟁에 일본군 앞장서고 그런 자들을 소식을 듣고 이놈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왔었죠. 1905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던 그 해입니다. 들어올 때 뭘 가져왔어요? 인쇄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보성사에서 1919년 2월 달에 찍었던 보성사판 기미 독립선언서. 천도교로 개창을 하고 보성사 인쇄소를 만들었는데 그 부인이 일거리도 없고 직원들 월급이나 나가고 그때 어려울 때인데 동학이 천도교가 곧 초창기고 그 배신자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천도교 동학의 재산은 전부 그자들 이름으로 가져오고 있어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재산이 거의 무일푼이 되다시피 했죠. 천도교 초창기는. 그럴 때 인쇄기를 그 소형 인쇄기죠.
들어가지고 3.1 혁명 때의 기미독립선언서를 거기서 찍은 겁니다. 한참 찍고 있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종일 선생이 인쇄기를, 그때 사장이지요. 사장이라고 해야 직원들 내보내고 이제 혼자 인쇄기를 돌리고 있는데 일본 종로경찰서 앞길 순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종로경찰서하고 보성사는 바로 거기잖아요. 커튼을 내려놓고 인쇄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독립선언서. 하마터면은 기미독립 만세는커녕 사전에 적발돼가지고 만신창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손병희 선생한테 데려간 겁니다. 그 밀정을, 종로경찰서 형사를. 배포가 커요. 5,000원. 그때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20원, 30원 할 때 5,000원. 독립자금을 만들고 있었던 손병희 선생이 5,000원을 꺼내주면서 3일 동안만 침묵을 지켜달라. 그래서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나머지 5,000원은 기독교 목사님들이 16분이 참여했잖아요. 기미독립선언서에.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붙잡혀 가면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족이라든가 교회 운영비를 지금 돈이 없고 준비하기가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꺼달라, 천도교회다. 그래서 5,000원을 꺼줬어요. 그래서 3,000원은 3.1운동 혁명 과정에서 쓰이고 2,000원은 상하이로 건너가가지고 상하이 임시정부 만들 때 그 몇 분들이 임시 거소를 만드는 집 얻는 비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천도교회에서 그때 돈 5,000원, 기독교, 지금 그때 돈 5,000원이면 지금 아마 한 50억? 그건 제가 환산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20억에서 50억 그 사이쯤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이제 3일 동안 침묵을 했고 나중에 3.1 혁명 후에 붙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 종로경찰서 형사는. 이런 역할을 해냈던 게 그 그릇. 손병희 선생의 역할이 그런 그 기독교를 끌어들이고 3.1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그런 자료들이 신문이 다 일제가 뺏어가가지고 불질러가지고 없습니다만 일본 경찰 비밀 정보 자료에 보면은 3월 1일 날 보성사에서 지하신문을 만들었는데 조선 독립신문 2호, 3호 일본 기록에만 나와 있어요. 곧 가정부가 세워진다. 가정부. 가정부라 그러면 가짜정부라는 뜻이 아니라 임시정부는. 가라면은 지금은 우리가 가짜가 얼른 떠오르는데 지금도 가등기, 가조약, 가집행, 가건물. 예, 그러듯이 가정부가 세워진다. 통령은 누구겠어요? 손병희.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온 임시정부, 가정부에서도 통령은 손병희. 그래서 그 손병희 선생이 그때 당시 조선에서는 거의 유일한 압도적인 그런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일제가 그렇게 죽이지만 안 했다 그러면은 초대 임시정부의 수반은 손병희였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재판을 받을 때 일본 검사 재판장이 그래 당신들이 독립이 되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물으니까 민주공화. 저는 참 놀라웠어요. 그 시절에 민주공화. 지금 우리가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호도 대한민국이고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민주는 동학혁명을 통해서 4.19 혁명, 6월 항쟁, 광주 항쟁,
촛불혁명 이런 통해서 민주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상당히 발전도 됐고 그랬는데 공화는 거의 이제 촛보 단계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날개, 두 바퀴가 민주하고 공화인데 한 바퀴는 어느 정도 작동이 되고 있는데 한 바퀴는 아직도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공화는 그러면 뭐겠냐? 공화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유와 평등이 통합하고 맞기도 하고 좀 추가해 설명이 들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민주는 국민 주권, 대의제, 복수정당 이런 게 민주 선거제도, 선거권과 비선거권. 근데 공화는 더불어서 사는 거, 평등, 복지, 공공. 이게 우리나라 민주공화의 횃불이거든, 양바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와 더불어서 공화도 하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3.1혁명에서 제시를 했고 동학이 축이 됐고 이런 위대한 우리 역사의 미래지향적인 것까지를 동학이 해냈고 3.1혁명의 증거가 됐고 재판 기록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해 4월 11일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거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놓쳐버리고 또 주어진 주권도 제대로 권리 행사도 못하고 그리고 지도자 하면은 상권 분립, 몽테스키, 루소 이런 것만 들먹거리지 우리의 최재우 선생, 최시영 선생 이런 분들의 인내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교 비슷하게 흘러가 버리는 잘못된 역사 인식 이런 것도 우리가 배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3.1혁명과 천도교, 3.1혁명과 의암선생 관련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그 수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